볼셰비키 정권 1933년 4월 9일 혁명은 대중의 의식을 높이고 그에 따라 표면적으로도 거대한 변화를 낳는다. 마치 역사가 마법의 구두를 신고 행진하는 것처럼. 대중들은 책이 너무 멀리 있기에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대중들의 배움의 터전은 더 엄격하고 더 진실한 경험이다. 혁명의 시기에는 권력에 대해 먹느냐 먹히느냐의 투쟁을 벌이는 동안에 평소에는 숨어있던 인민 속의 참된 힘이 백일하에 드러나며 배후 위에서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현실이 노출된다. 러시아의 운명의 해인 1917년의 경우도 그러했다. 대중, 특히 혁명의 심장부에 있는 도시의 공장 노동자들은 현실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거의 매일 새롭게 변해갔다. 안정과 균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생활은 세차게 움직이고 어지럽게 변했다. 그리고 사람들과 여러 계급은 서로 뒤섞여서 밀치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아직도 차르 정권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획책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사이에는 항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내에서는 아직도 다수파가 정부와의 협력과 타협을 지지했다. 이 타협파는 정부와 국가 권력으로부터 정면으로 도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대신 정부를 맡을 것인가?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의 손은 떨리고 있다. 라고 소비에트의 어느 연설자는 말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겁쟁이들한테서 흔히 듣는 하나도 신기할 것 없는 비명이다.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사이의 항쟁은 불가피했는데도 쌍방의 타협파는 여전히 회피하려고 했다. 정부는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연합국의 환심을 사고 국내에서는 유산자 계급의 재산을 보호해줌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대중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던 소비에트는 대중들의 평화에 대한 요구와 농민의 토지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소비에트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고 소비에트는 대중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러 가지 대중은 정당보다도 훨씬 더 혁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를 보다 소비에트와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 급진적인 법률가며 능병가인 케렌스키가 정부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연립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하여 소비에트 내의 맨세비키 다수파는 몇 사람의 대표를 이에 참가시켰다. 그는 또 독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환심을 사는 데 힘썼다. 그러나 이 공격은 인민들도 병사들도 이제는 더 싸울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는 동안에 전 러시아 소비에트 회의가 페트로그라드에서 열렸다. 회의를 거듭할 때마다 공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다. 볼셰비키의 대의원 수는 자꾸 많아지고 맨셰비키와 사회혁명파, 즉 농민정당의 세력은 날로 기울어져 갔다. 볼셰비키의 영향력은 특히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의 힘에 의해 커졌다. 전국에 걸쳐 소비에트의 세력은 성장하여 그들은 정부가 소비에트와 함께 행동하지 않는 한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정권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농민들은 자주적으로 일을 추진했다. 2월 혁명에 대해 반대는 안 했지만 농민들은 그다지 열의는 없었다. 그들은 시기를 기다리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토지의 지주들은 토지를 몽땅 빼앗길까봐 질에 겁을 먹고 그것을 작게 분할하여 명의상의 소유자를 날조하여 나누어주고 대신 보관케 했다. 지주들은 또 많은 재산을 외국인에게 양도했다. 농민들이 이것을 좋아할 까닭이 없었다. 농민들은 모든 토지의 매매 행위를 법령에 의해 금지해 줄 것을 정부에 청원했다. 정부는 모른 채 했다. 결국 농민은 스스로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고 4월경부터 농민 중에 일부는 지주를 감금하고 토지를 빼앗아 이것을 나누어 가졌다. 전선에서 돌아온 농민 출신의 병사들이 그 주역이었다. 이 운동은 점점 확대되어 막대한 토지가 몰수당하게 되었다. 6월경에는 시베리아의 대초원지대까지 그 물결이 번졌다. 시베리아에서는 대주주가 없었기 때문에 농민은 교회와 황실의 소유지를 빼앗았다. 이러한 농지의 대대적인 탈취가 볼셰비키 혁명, 즉 10월 혁명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농민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레닌은 즉시 조직적 방법에 의해 토지를 농민에게 분할할 것을 지지했다. 그는 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탈취는 극력 반대했다. 그래서 후에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에는 소비에트는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다. 레닌이 도착한 지 꼭 한 달 만에
또 한 사람의 망명 정치가가 페트로그라드에 돌아왔다. 그는 뉴욕에 억류되어 있다가 영국을 거쳐 귀국길에 오른 트로츠키였다. 이전에 트로츠키는 볼셰비키도 아니었지만 그런다고 맨셰비키 또한 아니었다. 그는 곧 레닌의 전열에 참가하여 페트로그라드의 지도자로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그는 뛰어난 웅변가고 세련된 문필가였으며 정력에 넘치는 거대한 축전지처럼 레닌의 당을 위한 최대의 원군이 되었다. 한껏 불타오르는 열광적인 분위기, 갓난 아기들은 박수와 고함으로 울리는 가슴에 매달려 편안히 젖을 빨고 있었다. 모든 대중은 마치 그 아기들처럼 그들의 마른 입술로 혁명의 젖꼭지를 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갓난 아기는 거침없이 성장했다. 볼셰비키의 세력과 역량은 잇따라 여러 공장과 소비에트의 내부에 확대되어 갔다. 이에 놀란 케렌스키는 탄압을 결심했다. 맨 처음에는 레닌에 대한 반대를 대대적으로 했다. 레닌은 독일의 앞잡이로서 러시아를 교란하기 위해 파견되었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레닌의 귀국은 독일 정부의 묵인아래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를 매국노라 생각한 중간계급 사이에서 그의 평판이 몹시 나빠졌다. 케렌스키는 레닌을 혁명가로서가 아니라 독일의 간첩으로서 책포령을 내렸다. 레닌 자신은 이 도전에 대해 분연히 법정에서 싸우려 했지만 그의 주위 사람들은 억지로 그를 지하에 잠복시켰다. 트로츠키도 한번 체포되었으나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항의로 석방되었다. 그 밖에 많은 볼셰비키가 체포되고 그들의 신문은 폐간되었으며 볼셰비키 편일 것 같은 노동자들은 무장을 해제당했다. 전부터 이런 노동자들은 더욱 전투적이 되어 임시정부에 대해 매우 강력한 압력을 가했고 규모가 큰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곤 했었다. 반혁명이 고개를 쳐든 순간도 있었다. 늙은 장군 코르닐로프는 임시정부도 포함하여 혁명 전체를 말살하기 위해 군대를 수도로 진군시켰다. 그런데 그가 수도에 접근함에 따라 병사들은 혁명 쪽으로 돌아서 흩어져 버렸다. 소비에트는 정부와 정면 대립하여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했고 사태는 갈수록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 무렵 소비에트는 스몰리 학교에 본부를 두었고 이곳은 페트로그라드 혁명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학교는 지난날 귀족의 딸을 교육시키던 사립학교였다. 레닌은 페트로그라드의 교회까지 와 있었다. 볼셰비키는 임시정부의 권력을 탈취할 시기가 왔음을 결의했다. 트로츠키가 봉기를 위한 일체의 계획을 세울 임무를 맡았다. 어느 요소를 탈취할 것인지 모든 것이 면밀하게 계획되었다. 11월 7일이 굴기할 날로 정해졌다. 그날은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개막되는 날이었다. 레닌은 이러한 이유로 그 날짜를 정했다. 11월 6일은 너무 빠르다. 우리는 봉기를 감행하기 위해 전 러시아적인 기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6일에는 대회의 대표자들이 아직 도착해 있지 않을 것이다. 8일이면 너무 늦을 것이다. 그날까지 대회는 조직이 정비될 것이다. 사람들이 큰 단체로 조직되어 버리면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우리는 7일에 행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날 대회는 성립된다. 결국 대회에 우리들의 힘이 있다. 우리는 대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의 성공은 흔히 매우 사소한 사건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레닌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11월 7일이 왔다. 소비에트 병사들은 정부의 건물, 특히 전신국과 전하국, 국립은행 등의 중요한 전략적인 요소를 점거했다. 저항은 없었다. 임시정부는 간단히 무너졌다 고 영국의 공관은 본국 정부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 레닌은 새 정부의 주석이 되고 트로츠키는 외상이 되었다. 11월 8일 레닌은 스몰리 학교에서 열린 소비에트 회의에 모습을 나타냈다. 회의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떠나갈 듯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미국인 기자 리드는 그가 연단에 올라가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울퉁불퉁한 큰 대머리를 어깨 위에 올려놓은 다부진 체구, 작은 눈, 사자코, 넓적하고 여유있는 입, 무게가 있는 턱은 깨끗이 면도를 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훗날까지 잘 알려진 수염이 벌써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다. 옷은 아무렇게나 구겨지고 다리에는 너무 긴 양복바지, 아무리 보아도 대중들의 우상으로 생각되지 않는 평범함. 대중 지도자로서는 아주 특이한 성질의 소유자, 소박하고 냉철함에 비타협적이고 완고한 그에게는 사람들의 눈을 끄는 천재적인 모습은 없고 그 재능은 오로지 머리에서만 나온 것이다.
복잡한 이념을 순한 말로 설득하는 재능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력, 그리고 고도의 지적인 대담성과 예리함을 결부시키는 능력이라고. 2차 혁명은 그의 안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그때까지는 평화적인 혁명이었다. 권력은 그의 피를 보지 않고 넘겨졌다. 그러나 2월 혁명 때에는 무수한 교정과 살상이 있었다. 그때는 비조직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것이었으나 10월 혁명은 세밀한 계획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가난한 계급들, 특히 산업노동자의 대표가 국가의 중추에 앉았다. 그러나 그들은 손쉬운 성공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 주변에 폭풍을 일으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위력을 떨치려 하고 있었다. 레닌과 볼셰비키 새 정권이 직면하게 된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 독일과의 전쟁은 러시아 군대가 해체되어 교전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도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혼란은 전국을 뒤덮고 군대와 비적들은 멋대로 행패를 부렸다. 경제기구는 무너지고 인민은 굶주렸으며 주위에는 혁명을 깨뜨리려는 구질서의 대표자들이 기회를 보고 있었다. 국가는 아직 구체제의 자본주의 조직 그대로고 옛 정부의 관리들은 새 정권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었다. 은행가는 돈을 풀려고 하지 않았고 전신국에서는 전보 한 통 칠수조차 없었다.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안절부절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가장 급선무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독일의 휴전을 제의했다. 두 나라의 대표자는 브레스트 리토퍼스크에서 회견했다. 독일은 볼셰비키에게 전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터무니없이 오만하고 모욕적인 요구를 해서 체면을 세우려 했다. 볼셰비키는 우선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추진했던 것인데 독일 측의 이러한 태도에 의안이 벙벙해진 그들은 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레닌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강화 조약을 맺을 것을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러시아 측 대표의 한 사람이었던 트로츠키에게 독일인이 이번인 코트를 입고 참석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트로츠키는 몹시 난처했다. 노동자의 대표가 그런 부르주아적인 옷차림을 해도 좋을지 즉시 전보를 쳐서 레닌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회신이 왔다. 만일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자네는 패티코트를 입고서라도 참가하게, 레닌. 소비에트가 강화 조건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 독일은 페트로그라드를 향해 진격을 개시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조건은 더욱 오만해졌는데 레닌의 권유를 받아들인 소비에트는 강화를 통탄하면서 1918년 3월 브레스트 리토퍼스크에서 강화 조약에 서명했다. 이 강화 조약에 의해 러시아령 서부의 대지역이 고스란히 독일 영토에 합병되었다. 평화협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레닌은 군은 평화를 위해 발로 한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맨 처음 소비에트는 세계대전의 교전국들과 전면적인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다. 정권을 장악한 이튿날 그들은 전 세계의 전쟁 종식의 의도를 방송으로 전하고 차르 정부의 비밀 조약에 의한 모든 권익을 포기할 것을 명백히 선언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은 터키인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밖에 외국의 어떤 영토도 병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에 성산이 있다고 느끼는 쌍방은 전리품의 수탈에 눈독을 들여 소비에트의 시사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어떤 점에서는 선전 효과를 노린 소비에트의 이 선언은 전쟁에 지친 각국의 대중들과 병사들에게 영향을 주어 사회혁명을 일으키게 하려 했다. 소비에트는 세계혁명이 이루어져야만 자신들의 혁명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레닌은 브레스트 리토포스크의 강화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예견했다. 사실 9개월 후에 독일이 패전하자 그 조약은 즉시 소비에트에 의해 폐기되었다. 레닌이 원한 것은 전쟁에 지친 노동자와 농민에게 휴식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 직접 혁명의 성과를 보게 하고 싶었다.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 위에서,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이제 착취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실감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혁명의 성과를 실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의를 가질 것이며 그들의 진짜 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머지않아 내전이 일어나리라고 예견하고 있었다. 그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이 후일 증명되었다. 농민과 노동자는 전선에서 그들의 공장으로 농토로 돌아갔다. 그들은 볼셰비키도 사회주의자도 아니었지만 이미 그들에게 돌아간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혁명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지가 되었다. 독일과의 사이에 어떤 해결책을 모셔가는 한편 볼셰비키의 지도자들은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기관총 등의 전쟁 물자를 소지한 많은 구체제의 장교와 불황자들은 여전히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수시로 발포하거나 약탈을 하면서 비적 행위를 하고 있고, 또 볼셰비키를 반대하여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는 예전의 무정부주의 정당의 당원도 있었지만, 소비에트 당국은 이런 반혁명 분자들에게 철퇴를 가해 이를 일소했다. 소비에트 정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관리들이었다. 그들은 볼셰비키의 명령에 협력하지 않으려고 했다. 레닌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즉 일을 거부하는 자는 식량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이에 대처했다. 소비에트에 협력하지 않은 관리는 곧 파면되었다. 은행가가 금고를 열기를 거부했지만 다이너마이트로 열어버렸다. 협력을 거부한 구체제의 인사들에게 레닌은 가혹한 모멸감을 주었다. 이에 대한 본보기는 군의 총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즉시 파면되고 5분도 지나기 전에 젊은 볼셰비키 중위 크릴렌코가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거대한 사회 집단을 갑작스럽게 사회주의화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러시아의 낡은 기구는 여전히 뿌리 깊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절박한 사태에서도 러시아는 변혁을 강행했다. 농민이 지주를 추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장 노동자는 고용주를 쫓아내고 공장을 점령했다. 소비에트 역시 생산수단을 자본가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그것을 접수했다. 때로는 그 소유주가 계속되는 내전 중에 공장을 파괴하려고까지 했으나 소비에트는 이를 막아냈다. 이렇게 하여 생산수단의 사회화, 즉 일종의 국가에 의한 사회주의, 공장의 국유화 제도는 매우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소비에트의 지배가 시작된 후 9개월까지도 사회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볼셰비키는 반대 세력의 비판과 공격을 묵고하고 반볼셰비키 신문의 발행도 여전히 용납하였다. 인민은 굶주림에 허덕였으나 아직까지 부자는 호합한 생활을 해서 나이트 클럽과 캬바레는 성황을 이루었고 경마 등의 사치도 계속되었다. 부호들은 소비에트 정부가 조만간에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축하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토록 애국심에 불타서 독일과의 전쟁에 광분했던 부자들은 이제 페트로그라드로 진격해 오는 독일군에게 환호를 보냈다. 그들에게는 외국 지배보다 사회혁명이 더 두려웠던 것이다. 계급 간의 대립은 이런 현상이 항상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특권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외국의 지배를 선택하려고 한다. 여하튼 유명한 모스크바 발레는 날마다 만원인 관중 앞에서 상영되고 있었다. 페트로그라드가 독일의 위협에 직면하자 소비에트 정부는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겼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이 정적 뒤에는 여러 가지 조류와 역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무도 볼셰비키 자신조차도 그 정권이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다. 강화가 성립되었는데도 독일은 남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괴뢰 정부를 세워 끊임없이 소비에트를 쓰러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연합국조차 독일보다 소비에트를 더 정화하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은 1918년 소비에트 회의에 중심이 가득 찬 서신을 보내지만 그 후 곧 후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연합국은 반혁명 활동에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하며 계획에 참여하기까지 했다. 모스크바에는 외국의 스파이가 덕실거리고 있었다. 영국의 유능한 스파이로 알려진 영국 특무기관의 거물을 소비에트로 파견해 후방을 교란시키려고 했다. 재산을 빼앗긴 귀족과 부르주아는 연합국의 자금 원조를 받으면서 계속 반혁명을 획책했다. 소비에트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1918년 중반기의 정세는 대충 이러한 상태였다.